안녕하세요. 이 세상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늘 사연 채널을 보기만 했었던 구독자인데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 망설이던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 제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특별하다고 부르는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뿐인 절 위해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셨던 분들이셨고, 부모님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 어딜 갈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다니시곤 했습니다. 동네 분들은 저희 가족만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유, 아기 엄마랑 아빠가 아주 선남선녀네 그래. 손도 꼭 잡고 다니는 게 아주 보기 좋아. 항상 가족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 그리고 늘 다정하고 잘 웃어줬던 어머니. 저희 가족은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가족의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셨습니다. 특히나 두 분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나는데 몇 가지만 말을 해보자면,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집으로 전화를 하셔선 닭백숙을 맛있게 끓여놨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진 쏙 빼놓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만 말이죠. 그래서 전 아버지를 두고 오라는 말은 빼놓고 부모님께 외할머니가 닭백숙을 삶아뒀으니 오라고 하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가 외할머니 댁으로 가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반겨주시다 아버지 얼굴을 보고 확 인상을 찌푸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난 우리 딸이랑 현숙이만 불렀는데 자넨 왜 온 건가? 하는 것도 없이 먹을 것만 축 내려오는 걸 보면 참 자네한테 식충이란 말이 딱 어울려. 알고 있나? 엄마가 닭백숙 삶아놨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얘기했다며. 올 거면 다 같이 와야지. 김서방만 두고 오는 게 말이 돼? 지 서방이라고 편드는 꼴 좀 봐라. 곱게 키워놓은 딸내미 시집 보내면 아무짝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 딱 맞아.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밥만 축내는 거 딱 식충이 맞구만 뭘. 이런 일도 있었고, 어느 날은 외할머니의 생신이라 다 같이 외할머니 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케이크도 먹고 생신 축하드린다는 노래도 부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외할머니께 조심스레 봉투를 드리고 봉투를 열어보신 순간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선 봉투 안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시더니 아버지께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다른 집 사위들은 장인 장모 생신이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통장에 10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이라고 꽂아준다는데 자넨 대체 뭔가? 내 친구들이랑 있음 다들 자기 사이 자랑하기 바쁜데 자네는 어떻게 된 게 자랑은커녕 흉볼거리만 잔뜩이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엔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자네 처음엔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적어도 밥 굶는 걱정은 안 하게 하겠다고 했었지?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제대로 일은 안 하고 그저 뜬구름 잡는 짓이나 해대고 말이야. 엄마, 제발 부탁인데 다른 집 사이들이랑 비교 좀 하지 마.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 엄마 아빤 내가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이혼? 오히려 환영이지. 이 아빤 김서방처럼 저렇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무능한 사위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라. 어차피 더 좋은 집안 아들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좋은 집안 아들들 널리고 널렸다고? 우리 집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한 번 다녀온 데다가 애까지 딸린 싱글맘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튼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명절이고 뭐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을 거야. 여보, 현수가 가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외할머니께 언성을 높인 후 저와 아버지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부모님께선 서로 대화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부모님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방 안에 있는 제가 다 들릴 정도로 말이죠. 매번 집에 갈 때마다 저러시니 내가 당신한테 이제 처갓집 가자는 얘기를 못하겠다. 내가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나 이제 힘 빠져. 이젠 내가 뭘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사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긴 한 거야? 그럼 나중엔 우리 부모님이 당신 진심 꼭 알아주실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나도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자. 어? 우리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나중? 그 나중이 언젠데? 앞으로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 장인어른 장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으실 거야. 그럼 어떡하자고? 아버지 말대로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현숙이한테도 더 이상 이런 못난 아빠 모습 보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동안을 엉엉 우시더니 알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은 그렇게 제가 8살이 되던 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진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수가, 엄마랑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 현숙이는 아빠랑 같이 살 거고 이제 이 집을 떠나 아빠랑 다른 집으로 가야 해.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아빠, 엄마랑 그냥 쭉 가족으로 같이 살면 안 돼? 나 엄마랑 떨어지는 거 싫은데. 현숙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엄마를 보러 올 수 있어. 엄마도 현숙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한테 따로 연락을 주기로 했고 엄마 얼굴을 영원히 못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진 어머니와 살던 집을 뒤로 한 채 조그만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날 이후 아버진 아는 지인으로부터 도배일을 배워 그 일을 생업으로 삼아 절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늦은 저녁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는데 가끔은 집안에 쌀이나 반찬, 라면과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쫄쫄 굶다가 늦은 저녁에 들어오신 아버지를 향해 철없이 칭얼거리기도 했어요. 아빠, 집에 쌀도 없고 반찬도 없고 라면도 없어. 나 너무 배고픈데. 미안해 우리 딸. 많이 배고팠지? 아빠가 얼른 슈퍼에 가서 라면이라도 사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버진 크게 벌이가 있는 편이 아니었기에 종종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곤 했고 제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면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면 자녀를 포기한다거나 혹은 안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내가 보고 싶진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어 이전에 살던 집으로 찾아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낯선 사람이었어요. 어머나, 넌 누구니? 저희 엄마 뵈러 왔는데요. 엄마라니, 우린 여기 이사 온 지 6개월도 넘었는걸.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구나. 다른 곳으로 가보렴. 그렇게 낯선 사람은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문만 쳐다보고 있다 버스를 타고서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외할머니 댁에 어머니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적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진 절 미워하지 않으셨기에 찾아가면 그래도 손녀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직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러 왔다는 절 보며 외할머니께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 어쩐 일로 왔냐? 네 아빠가 시키든 니네 엄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보고 오라고? 아니요, 그냥 제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미안하지만 네 엄마 여기 없다. 그러니 2번 다신 찾아오지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마라.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렇게 문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내린 결론이 어머닌 더 이상 날 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말대로 더 이상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립다 하더라도 찾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열심히 키우시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한 채 올바르게 성장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도배일을 하시며 하나뿐인 딸을 잘 키워보려고 애쓰셨던 아버지 덕에 저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한 후 20대 중후반이 됐을 무렵쯤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첫 직장 생활, 첫 월급날에 전 아버지의 작업복과 작업화를 새로 장만해드렸고 제 선물에 깜짝 놀란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월급 해봤자 그 얼마나 된다고. 아빤 그냥 계속 같은 거 입고 신고 하면 되는데. 아빠 작업복이랑 작업화 너무 많이 나갔어. 그리고 첫 월급 타면 부모님 선물해드리는 게 맞는 거라더라. 아빠 고마워.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우리 딸한테 이렇게 선물도 받고 고맙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우리 딸내미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산 보람이 있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까지 절로 뿌듯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화도 내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30대 초반이 됐을 무렵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하면서 본 사람들 중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을 즈음 남편이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반지를 제게 내밀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당신이랑 함께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 없는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의 앞날에 영원히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프로포즈는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저의 집안 상황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건넨 반지와 꽃다발을 보고 계속 우물쭈물거리다 용기 내어 제 상황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사실 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그때부터 코딱지만한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아버지랑 둘이 살았고 지금은 겨우 전셋집을 얻어서 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있어.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아버지와 둘이 살아온 나라도 괜찮을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후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상외로 방긋 웃더니 저를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월세집에 살았으면 어떻고 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면 어때? 제일 중요한 건 나랑 결혼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야. 집안 배경은 그 뒤 문제고. 이렇게 자라온 나라도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실까? 그럼 우리 부모님 분명 당신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내가 장담할게. 남편의 말을 듣고서 저는 큰맘 먹고 프로포즈를 받은 다음 주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딱 시댁에 처음 발을 들이자마자 시부모님께서 절 엄청 환영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우리 성호 여자친구? 어서 와요.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언제 오나 하면서 계속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성호한테 그렇게 소개시켜달라고 졸랐었는데 이렇게 예비 며느리로 얼굴을 처음 보게 되네요. 이렇게 절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시부모님 덕에 조금은 긴장이 풀린 채로 좋은 시간을 보내다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무렵
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우한테 얼추 이야기 다 들었어요. 고생이 참 많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지내봐요. 어머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이후 저희 집으로도 인사를 드리러 온 남편은 아버지께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2가지만 약속드릴게요. 현숙 씨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어줄 거고 장인어른께도 아주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겠습니다. 저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 그래, 남자라면 이 정도 강단은 있어야지. 그래야 남자라고 할 수 있지. 좋아, 자네 하나만 믿고 결혼 허락하겠네. 자네, 남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 딸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하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들 둘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나의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꿈만 같더군요. 그렇게 행복하고 평범하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예고 없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유독 천둥번개가 치고 빗방울이 굵게 쏟아지던 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업무 중이었던 전 급히 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왔고 남편에게도 문자를 남겨둔 채 곧장 차를 타고 아버지께서 실려가셨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만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견을 듣게 됐죠. 척추 쪽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반신 마비요? 그럼 재활치료는 어려운 건가요? 재활치료 한다고 하더라도 꽤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연 단위로는 자꾸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우선은 정밀검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발 하반신 마비만큼은 찾아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버진 정밀검사 후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진단받으셨어요. 재활치료도 몇 년은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일을 하셔야 하는 아버지께서 일도 못하시고 긴 재활치료에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셔야 한다니 미친 듯이 눈물만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버지께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줄 붙어있음 그걸로 된 거지 뭐. 목숨이랑 걷는 거랑 바꾼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꾸나. 아빤 지금 속 편하게 그런 소리가 나와? 앞으로 쭉 휠체어만 타야 한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사고 나서 세상 등졌다 생각해봐. 그게 하반신 마비 온 것보다 곱절은 더 슬플 게다. 평생 휠체어 타라고 하면 타면 되지. 현수가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아빠 마음도 시리다. 아버지께선 애써 웃으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됐어요.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나면 아버지는 혼자 지내셔야 할 텐데 그럼 누가 아버지 화장실에 데려다 드리고 누가 아버지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누가 아버지를 씻겨드리지? 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셨기에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선 옆에서 아버지를 돌봐드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니 장인어른께서 퇴원을 하시고 나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더라고. 난 어차피 재택근무라 하루 종일 집에 있기도 하고 난 남자니까 장인어른이 화장실을 가시거나 씻으실 때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당신 마음도 한결 편할 테고 말이야. 정말 괜찮아?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낼 줄은 몰랐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장인어른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장인어른 퇴원하시는 날에 맞춰서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게끔 미리 정리 다 해놓자. 부동산에 집도 내놓고 옷이나 집에 있는 것들도 다 정리해놓고. 남편은 저보다 먼저 아버지를 모시자는 말을 해주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에 물꼬를 터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퇴원하시기 전날 저희 부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퇴원하고 나면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 내놨고 짐 정리도 다 끝내놨어. 이제 나랑 문서방이랑 같이 사는 거야. 알겠지? 뭐? 아, 내가 왜 너희랑 살아? 부부는 부부끼리 살아야지. 아, 싫다. 다 늙어서 자식한테 짐이 되는 아비라니.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장인어른, 제가 먼저 장인어른 집으로 모시자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지내시다 보면 불편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 사위를 옆에 두고 부려먹으세요. 장인어른 옆에서 최선을 다해 수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진 저희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들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께서 화장실을 가시는 걸 돕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재활 치료 날엔 꼭 같이 동행을 해드리고 식사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고 저는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지극히 모시는 남편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잘 살아가던 저희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온 건 남편과 결혼한 지 딱 12년 차가 되던 봄이었어요. 평소에도 건강하기만 했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요새 좀 이상해. 밥을 얼마 안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쿡쿡 쑤시기도 하고. 병원엔 다녀와 봤어? 근데 뭐 단순 배탈이라길래 주는 약만 먹었는데 전혀 안 듣더라고. 약 먹어도 안 낫는 것 같으면 병원을 가봐야지. 당신 올해 건강검진하라고 날아왔던데 이참에 건강검진이나 좀 해봐. 처음엔 단순히 만성 소화불량 정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다음 날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온 남편의 병명은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에게 찾아왔던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모두 대장암 증상이었던 거죠.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대장암 말기라니. 저는 도무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다른 사람 검사 결과랑 헷갈린 거 아니야? 당신이 대장암 말기일 리가 없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 검사 결과가 맞대. 길어야 4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당신이랑 장인어른 우리 애들 생각밖에 안 나더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나중에 아버지께서도 남편의 대장암 소식을 들으시곤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어요. 대장암 말기라는 병은 무척이나 진행 속도가 빠른 무서운 병이었어요. 대장암 말기에 좋다는 음식도 먹여보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가 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기도 읽어보면서 좋다는 건 다 해보고 나중엔 신약을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에겐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그리고 투병한 지 3개월 반쯤 접어들던 무렵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결혼하면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여자가 되게 해준다고 장인어른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결국 그 다짐은 지키지 못하게 됐네. 에이, 장인어른 결혼시킨 거 후회하시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고생을 시켜. 고생은 되려 당신이 했지. 아픈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이래저래 병수발 드느라고. 난 당신 낳게 되면 당신 떠받들면서 살 거야.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그래, 약속. 여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내 마음 알지? 당연히 알지. 남편은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절 보고 함께 손가락을 걸어줬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까지 꾹 찍어줬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을 남기고서 아주 머나먼 소풍을 떠나고 말았어요. 딱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한 지 3개월 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각오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전 환히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여보, 이젠 아프지 말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내 삶의 이유이자 우리 아이들에겐 세상이었던 내 남편. 먼 훗날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 더 많이 얘기 나누자. 알았지? 여보, 많이 사랑해. 아버지께선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말없이 저희 아이들을 대신해 챙겨주셨고 시부모님께서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시다 이내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걸 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꼬. 너무 속상해서 뭐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현수가 어떡 하면 좋으니?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앞으로 애들 혼자서 잘 키워봐야죠. 정말 슬프지 않아요. 정말요. 참을 필요 없어. 울어도 괜찮아. 아가, 펑펑 울어. 펑펑. 어머니께선 제게 실컷 눈물을 흘리라며 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본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품에 안겨 엉엉 울자 어머님은 그저 저를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슬픔 속에 남편의 장례가 끝이 나고 내려오던 길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밥도 잘 챙겨 먹고 또 우리 손자들도 잘 키우고 난 현숙이 네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음 언제든지 전화하고. 아버님 어머님께선 끝까지 제 걱정을 하셨고 저는 두 분께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아버지도 돌봐드려야 했고 아이들도 방학이라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새로운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간병사라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간병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남편처럼 아픈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싶어서였어요. 3개월 반 동안 남편을 보면서 그리고 남편 주변에 계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픈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간병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정성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낫는 사람들도 있으니 나의 역할로 조금이나마 회복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전 열심히 공부해서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내 꽤나 유명한 요양병원이라 불리는 곳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부터 10까지 서투르니 할머니께서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곳은 큰 각오를 가지고 와야 하는 곳이야.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이별을 겪어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오거든. 숱한 만남보단 많은 이별을 경험해야 하는 곳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일하는 게 좋을 거야.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말이지. 많은 이별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 참 아프게 들리더군요. 저는 그 할머니 이후로도 많은 분들의 간병인 일을 하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간병인 일을 4년 정도쯤 했을 무렵 처음 일을 시작했었던 요양병원에 할아버지 한 분의 간병인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할아버진 아픈 분이라기보단 그냥 중후한 멋쟁이 느낌이 강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 질환이 조금 안 좋아져 따님이 이곳으로 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가 계시는 병실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부터 할아버지 간병인이 된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딸이 구해놓고 갔나 보구먼.
굳이 간병인까진 필요 없는데 뭐 이왕 왔으니까 앞으로 내 말동무나 돼줘. 만나서 반갑구만. 할아버진 활짝 웃으시면서 제게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웃으며 잡아드렸어요. 처음 보는 관계였음에도 할아버진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결혼은 했는지, 이전엔 어떤 분들을 보살펴 드렸었는지 등등에 대해 제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고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모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제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었다며 내일도 신나게 말동무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할아버지의 병실로 찾아가니 할아버지 곁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할아버지 아내분이구나 싶어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할아버지께서도 반갑게 웃으며 할머니께 절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긴 미영이가 뽑아놓고 간 내 간병인. 이름이 현숙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쪽은 내 와이프. 어제 말한 대로 참 곱게 생겼지? 할머니께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미동도 없이 절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제 목을 바라보셨어요. 사실 제 목에는 옷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왕점이 하나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빤히 쳐다보니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 전만 바라보시던 할머니께선 절 보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가씨 이름이 현숙이라고 했죠? 혹시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돼요? 네? 저희 아버지 조남이요? 그건 왜 여쭤보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목을 쳐다보시던 할머니께서 뜬금없이 아버지의 조남을 여쭤보시더군요.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시는 탓에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확 변하더니 대뜸 제 손목을 잡고선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바깥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시며 눈에는 눈물을 가득 담은 채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난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저희가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현수가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할머니께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누군지 못 알아보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당황하기만 했던 전 곧이어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 목에 있는 큰 점, 이거 현숙이 네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점이잖아. 현수가 엄마야, 엄마. 세상에 널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제게 당황스러움을 안겨줬던 할머니의 정체는 제가 8살이 되던 해 저와 떨어진 이후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절 알아보시니 그제야 저도 어렴풋하게나마 어머니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다 이내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아 지난 세월에 대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결혼은 했니? 아이는 있고? 2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아버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를 당하셨어요. 지금은 저랑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세상에 사별을 했구나. 게다가 너희 아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했다니. 어머니,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시절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진 왜 그렇게 아버지 싫어하셨어요? 왜 2 분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이야기를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이제는 말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내 천천히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진 배우를 꿈꾸던 사람이었어. 너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그런 아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엄마가 있는 집 아들이랑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헛꿈을 꾸는 한량이랑 만나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딱 결혼을 반대하던 타이밍에 네가 생겨버린 거야. 아버지가 배우를 꿈꾸셨었군요. 하필 그때 제가 찾아오다니 완전히 난리가 났겠는데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쥐뿔도 없는 놈이 우리 딸을 임신시켰다고 완전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 그랬는데 너희 아빠가 결혼만 허락해주면 절대 바꾼기는 일 없이 나랑 뱃속의 아이한테 행복만 안겨주면서 살겠다고 말한 거야. 그래서 결국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진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지. 아이를 지우라고 하면 내 딸 몸이 상하니까. 그리고 나도 엄청 빌었거든. 제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이후 아버지께선 어떻게든 배우로서 성공을 해보려고 오디션도 여기저기 보러 다니셨지만 결국 맡은 건 단역 배우뿐이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거리도 변변찮은 데다 제대로 뜨지도 못하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였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이유도 모두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예전 일을 꺼내시면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말도 하셨어요. 괜찮다면 아버지를 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반갑지 않겠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제가 출근을 하는 주말이어서 아버지께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이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 아이들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수가, 옆에는 누구? 어머니, 얼른 들어가셔서 인사 나누세요. 제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한마디에 아버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만 보셨고,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있는 힘껏 벌리셨습니다. 아이들은 살짝 주춤거렸지만 외할머니니 걱정 말고 안기라는 말을 하자 이내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이들을 안고 있던 어머니는 이내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한참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다 어머니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천천히 닦아주셨어요. 이 사람아, 우리가 얼마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웃으면서 마주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어?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해서. 이게 뭐야? 이혼했으면 새 살림 차려서 잘 살긴 하지. 미안하다는 말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미안해. 그 시절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선 내가 견디지 못해 이혼하자고 해서. 그때 당신도 많이 상처를 입었을 텐데 나이 먹을 대로 다 먹은 이제서야 미안하다고 말을 하네. 흘러간 세월과 철진한 실수에 대한 사과. 두 분은 그렇게 지난 날에 대해 서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감정을 추스르신 후 그동안의 일상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연락도 안 닿아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구만. 난 30년 전쯤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됐어. 잡념을 떨치기 위함도 있고 같이 살던 그 집을 내놓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계속 되도 않은 사람들과 선을 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잔소리들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것도 있고, 아무튼 어쩌다 발길이 닿은 그곳에서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어. 같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참 잘 통하더라고. 그 사람이랑은 1년 정도 만나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았어. 재혼을 했구만. 그래도 다행이야. 그럼 따님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 거예요? 맞아.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이 먼저 한국으로 왔지. 딸이 다니던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우리 딸을 본부장으로 영입했거든.
그 뒤에 나랑 남편도 함께 한국으로 갔어. 남은 노후는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남편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딸이 우리를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를 꺼낸 것도 있었고, 지금은 딸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럼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 한 번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총 2번 한국으로 오긴 했었는데, 그때도 찾아볼까 생각하다가 차마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 날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 미안하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한 번은 찾아왔어야 했는데. 떨어져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만. 그래도 당신이 무탈이 행복하게 새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는 걸 들으니 기쁘다. 고마워. 잘 지내고 있어줘서. 30년이 넘는 세월 서로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부모님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풀고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그날 제 연락처를 받아가신 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 후 할아버지가 계시는 병실로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예전에 와이프랑 미국에서 살 때 한국에 살고 있는 친딸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나 그렇게 해주던지 나까지 보고 싶어질 정도였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다 만나네 그려. 세상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이 넓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다니 말이야. 맞아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제 딸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우리 와이프 친딸이니까 나한테도 딸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네, 그럼요. 딸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그리워하던 친딸이 바로 내 옆에 있었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오랫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텐데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정말 축하해. 할아버지께선 정말 진심을 담아 저와 어머니의 만남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어머니께서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잠들었네. 어제 좀 많이 피곤해 하더라니. 네, 아까 전에 잠드셨어요. 그럼 너 잠깐 좀 나와볼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닌 주무시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며 제게 조용히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할아버지가 깨실까 조심조심 발꿈치를 세운 채 병실을 나서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복도 의자로 향했습니다. 어머닌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시다 이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너랑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났으니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셔 주셨던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감사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랑 너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를 해주고 싶어. 작은 선물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넷이 살기엔 꽤나 좁아 보이더라고. 더군다나 실내에서 계속 휠체어를 움직이고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좀 넓은 집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애들도 나중에 크면 각자의 방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네 명의로 된 집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 네?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그동안 내가 너한테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니. 재혼해서 내 아들, 딸을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보니 알겠더구나. 우리 현숙이도 이런 엄마의 손길을 바랐을 텐데 하고 말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부디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말에 괜히 울컥하더군요. 엄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몇 번의 거절 끝에 저는 어머니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흐른 후 어머니께선 제 이름으로 저희 두 아들과 아버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32평짜리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삿날 어머니께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짐 정리를 하는 것도 함께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힘드신데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다 허리 다치시겠어요. 아니야, 이 정도로 뭘. 우린 앞으로 쭉 한국에서 살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하면서 전화해. 알았지? 우리 이제 다시는 잡은 손 놓지 말자. 이쁜 내 딸 현수가. 물론이죠. 저도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이 집에서 저희 가족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잘 살아갈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이후 제가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어머니의 새 남편분은 저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기에 새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도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걸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마다 아이들과 한복을 입고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명절 음식도 해다 드리면서 잊고 사셨던 한국 문화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는 미국에 사신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 반찬은 크게 드셔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김치나 장조림, 어묵볶음, 오이소박이 같은 반찬을 해다 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현수가 아무래도 우린 완전히 한국 입맛에 적응하긴 멀었나 보다. 네가 해준 오이소박이랑 김치가 맵다고 아까부터 물을 들이키고 난리다. 아주 난리야. 정말요? 그렇게 맵게 한 편은 아니었는데 다음엔 덜 맵게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다른 반찬은 입맛에 맞으시대요? 아주 잘 먹는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린 네가 만들어준 반찬으로만 먹어. 고맙다 현수가. 매번 이러는 것도 번거로울 텐데. 에이 번거롭긴요. 전혀요.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두 번째 아버지께선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고 퇴원을 하시던 날 따님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따님은 그동안 아버지를 잘 간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으니 앞으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다를 뿐 한 배에서 태어난 것은 맞으니 이부 자매가 된 셈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색하긴 해도 따님과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아버지들 또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도 낚시를 좋아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편이라 종종 두 분이서 함께 낚시를 다녀오시곤 한답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항상 휠체어도 끌어주시고 또 장비도 준비해 주실 정도로 가깝게 잘 지내고 계세요. 과연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일까 했는데 제 걱정이 참 무색할 정도였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제게 찾아온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연을 소중히 하고 또 내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보단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선 말이 나중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껏 사랑하세요. 인상 찌푸리지 말고 웃으며 살아가세요. 웃고 살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아마 이 사연이 올라가면 저희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사연을 들을 것 같네요. 긴 세월 끝에 만난 저희 가족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리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